민주주의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행진이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을 위하여 정체를 행하는 제도, 민주주의. 많은 이들의 저마다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받아들이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치 시스템, 민주주의. 그런데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영원히 계속되고 발전하는 민주주의에 있어 우리 사회 시민들의 의식과 생각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어야 할까?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명저들을 통해 민주주의를 만드는 생각들을 만나본다.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지식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해왔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책을 통해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의미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시간, 민주주의를 만드는 생각들. 오늘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자,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의식을 조금 더 성장시켜줄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유롭고 풍부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책이 좀 어렵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도서는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입니다. 이 작가는 20세기 그 최고의 위대한 사상가로 불리는 한나 아렌트입니다. 어떤 작가인가요? 네, 한나 아렌트는 20세기 초반에 그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 여성 정치 철학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아시다시피 독일에서 그 히틀러의 나치즘에 핍박을 받으면서 그 프랑스를 통해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작가 활동뿐만 아니라 뉴욕의 뉴스쿨이라고 하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학풍에서 가르치고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20세기 세계적인 정치 현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 정치 철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일, 프랑스, 미국 이렇게 거치면서 한국에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고 저는 인간의 조건뿐만 아니라 전체주의 교험 같은 경우 되게 재미있게 읽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경험, 유태인으로서 경험이 훨씬 더 많이 묻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 인간의 조건은 이제 그런 경험 플러스 해가지고 철학적 사이가 좀 많이 깊이 들어가 있는 네.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재밌게 읽으셨다 그래서 옆에서 깜짝 놀랐는데 이 한나 아렌트 책 사회과학 전공하는 학생들의 필독서라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필독서를 학생들을 절대로 끝까지 잊지를 못합니다. 필독서가 가장 어려운 책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특히나 이제 기자를 꿈꾸는 기자 지망생들은 언론사 입사시험 준비하면서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또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을 많이 읽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비로소 조금 책장을 펼쳐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이방인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진짜 한나 아렌트가 독일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그 나치의 무자비한 정권을 경험을 하고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이방인, 무국적자로 살면서 결국은 미국으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보면 사상이나 철학 그리고 그의 저서에도 그대로 정말 영향이 미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분방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억압적인 요소, 특히 조금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그 전체주의라고 하는 당시에 독일이라든지 혹은 그 어떤 서양의 문명, 그다음에 정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것과의 그 대결이 굉장히 볼만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한 그 어떤 삶의 배경에 근본적인 철학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지적 배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아이러니컬하게 본인이 망명을 그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독일의 지적 풍토가 굉장히 깊게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유명한 하이데거라고 하는 그 마하북 대학의 철학과 교수 밑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을 했었고, 그러다가 그 박사 논문이나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또 당시의 유명한 철학자들, 그래서 그 지적 편력을 이렇게 아렌트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당시에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했던 독일의 철학자들의 밑에서 다 배우고 그 어떤 지적 전통을 흡수해서 본인만의 독특한 심오한 그 정치 철학을 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평가를 할까요?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그러니까 아렌트가 부각되는 시점이 좀 달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전체주의 기원을 처음에 썼을 때만 하더라도 그 책은 약간 이데올로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막 주목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70년대쯤 와서 아렌트가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솔제니친이 이제 망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소련 사회에 대해서 다시 부각이 되었던 거죠. 히틀러 체제하고 그 스탈린 체제를 같이 보기 위한 어떤 개념으로서 이데올로기적이지 않는 그런 전체주의 개념이 독특하게 부각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주목이 받기 시작했던 거죠. 80년대는 이제 공동체주의라든지 공화주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부터 실제 정치적인 부분이 또 부각되었고, 그러면서 이후 그러니까 전체주의 논쟁 내지는 공동체주의 이런 논쟁들을 거치면서 이제 아렌트가 급격히 그 주목을 받았던 어떤 사상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나 아렌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철학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좀 과한 확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했을 때 그렇게 되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좀 뒤집어 엎는.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완전성을 좀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 과정이 좀 슬프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완전한 자아를 찾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좀 뭐랄까요? 뭐 20세기 철학을 뭐 실존주의 철학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과정에 좀 윤리적인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나윤숙 했습니다. 기자가 제가 다음에 드리고 싶은 질문에 대한 첫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이외에 많은 저서들이 있지만 오늘 저희가 주목해서 볼 책은 지금 인간의 조건인데,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은 간단히 이런 책이다, 약간 소개의 말처럼 좀 두 분께서 정의를 해주신다면. 전체주의 기원이라든지 뭐 아이히만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저서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분석을 한 건데, 인간의 조건은 그러한 분석의 기저에 어떤 그야말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처해 있는 근본 삶의 조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속에서의 문제점과 혹은 그 속에서의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철학적 대안을 제시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그 정치 내지는 정치적인 것을 부활시켰다, 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그 기원이었던 아테네로 한번 돌아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사유의 지점들을 짚어줬던 사상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책의 첫 장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인간의 조건입니다. 네, 이걸 보고 저는 개인적인 느낌으로 한나 아렌트답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뜸을 들이고 서술을 길게 하다가 자,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 인간의 조건이란 하고 시작하는 느낌? 인간의 조건이 지금 어떻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한나 아렌트의 용어로는 노동, 작업, 행위 요 3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노동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뭐 농업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 자기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그 세계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고유한 행위이기도 한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자연 세계 물질에 투여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지금 이 앞에 탁자가 있을 때 나무는 그냥 원래 그냥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베어내서 인간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탁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 탁자나 그 의자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행위, 이거를 작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행위, 뭐 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에게서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정치적 행위, 어떤 삶의 조건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동료 시민들과 동료 인간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서로 간의 의견을 내고 거기에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해 나가는 어떤 근본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노동과 작업은 비슷한 의미로 취급되어지는데 지금 이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조금 구분지어서 정의를 내리죠.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나요? 그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노동이라는 것이고, 아이디어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부여하는 것이 작업인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정치적인 혹은 인간들의 소통 행위, 이것은 명확히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특히 행위보다는 노동과 작업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책 보면 그 노동, 작업, 행위 3가지를 얘기하면서 굳이 표현하자면 좀 가치의 등급을 매긴다랄까? 그러니까 노동은 하위 개념으로 본 반면에 행위는 상위의 가치를 가진 개념으로 서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왜 굳이 그런 걸까요? 이런 차이를 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아마 아렌트가 당시 세계를 분석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들이 어떤 노동이나 작업행위, 특히 노동행위 속에 매몰된다 그럴까요? 그것 속에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더 높은 가치인 정치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 귀결은 정치의 소멸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간이 소멸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뭐 전체주의적,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 독일에서 나타났고 나중에 그 뭐 소련에서 나타났고 혹은 또 그 어떤 그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비유가 항상 정확히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저녁에 있는 삶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특히 대한민국에서 워낙 노동 시간도 많고 먹고 위해서 사는 그런 게 많은데, 저녁 있는 삶은 잠시 그 노동 현장, 노동 조건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그 가족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는 사실 가정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사적이고 개인적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확장되면은 동료 시민들 간의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지우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행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저녁 있는 사람 보고 행위를 하자는 얘기구나 하는 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책에서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정치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서 그 권력을 얻기 위한 어떤 정당들 간의 행위, 그다음에 뭐 유권자들의 그 표를 얻기 위한 뭐 그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 예. 의원들의 행위
포함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적 행위이고 이건 정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치적과 정의는 그렇죠, 뭐 그렇죠. 말씀하신 예민한 거, 차이가 예, 예, 있으니까. 김 교수님 네네. 말씀하시는 것에 좀 덧붙인다면은,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이만 그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이만은 쉽게 말해서 착한 아버지였고 착한 아들이었고 좋은 가장이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좋음이란 문제가 아니라 공적 관계 속에서 좋음이란 게 필요한 거고 공적 윤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 자체는 그런 측면에서 부각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정치라는 행위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어떤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에서 자기 행위라는 것 자체가 공동적 차원에서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아까 노동 말씀하실 때 사실 저도 그 똑같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단어를 책을 보면서 떠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에 매몰된 삶을 이야기할 때는 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기계의 속도를 따라가는 상황을 희화화하는 영화 속의 노동자는 우스꽝스럽지만 사실 이게 저는 취재 현장에서 그런 기사를 정말 많이 봅니다. 노동자가 기계에 빨려 들어간다든지 떨어져서 사망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의 속도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낫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조건이 마땅한지를 생각할 겨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이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 모두 너무나 공감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하다가 그 생존권을 잃는 상황도 비극적이지만 애시당초에 뭘 위해서 생존해야 하냐라고 우리가 자문하는 이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조건이란 논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당시에 그 노동이란 것은 굉장히 신성한 영역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마르크스하고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노동이 아닌 그럼 조금 더 고상한 예를 들면 작업이나 행위 같은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나요? 그 칼 마르크스의 그 사회주의 논의나 공산주의 논의 혹은 자본주의 비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판점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비판 중에 하나는 칼 마르크스의 이론 중에는 정치 이론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관계 속에서 그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나중에 그것이 그 기술이 발전하고 그 기술을 발전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시민들을 다 먹여 살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어떤 낙관적인 진보적인 사관에 의해서 나온 건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인간이 사는 삶의 어떤 룰이라든지 그 조건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특히 그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그 노동자와 그 자본가의 관계 속에서만 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정치 영역을 포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렌트가 칼 마르크스에게 주는 그 어떤 함의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 사회자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예. 또 한편에서는 이제 반대로 예. 이게 이제 뭐 굳이 막수쪽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회적인 것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또 가능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 뭐 노동의 가치를 뭐 폄하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물건처럼 소비돼서 인간됨,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아마 여기에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좀 더 근본적으로 지금 아렌트가 인간이 인간일 수 있게 하는 이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사유하게 만든 어떤 문제의식, 그 출발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어떤 사회적 문제의식에서 이런 고민들이 시작했다고 보십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거지만 그 아렌트가 겪었던 뭐 유태인으로서 받았던 박해, 예. 그 박해가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인 정치적인 구조, 그게 전체주의적일 수 있겠죠. 어떤 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공적인 영역이 소멸되고 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그다음에 그 사적인 부분이 또 사회적인 것과 연결됨으로써
그 공적인 부분 혹은 정치적인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야 이러한 어떤 그 억압의 조건, 그다음에 그 인간의 삶을 고사시키는, 네. 질식시키는 조건을 다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데서 문제의식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교수님 말씀을 채 이해하기 전에 새로운 용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 노동 작업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아렌트는 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일단 이 개념과 그럼 노동 작업 행위를 어떻게 구분지어서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아렌트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작업을 사적인 영역으로 파악하고 예. 있습니다. 노동도 사실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타인이 작업도 사적인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작업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목공선 이렇게 만들 때 물론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작업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 작업자와 이 자연 대상물과는 굉장히 타인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는 네. 그런 어떤 관계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하고요. 공적인 영역은 바로 이 행위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위의 영역은 다양성과 다방성이라고 그럴까요? 다양하고 이렇게 복수성의 영역이고요. 그 속에서 또 관계의 영역이고요. 이런 공개된 공간, 이걸 공적인 영역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다수의 사람들과 관계된 영역.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밀하고 그 노동이나 작업이 친밀하고 일방적인 관계라면은 그것이 사적인 영역이라면은 그 행위의 영역인 공적인 영역은 다수의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아렌트 용어로 빌면 열린 영역이라고 합니다. 네. 닫힌 영역, 열린 영역.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네. 있는 영역. 네. 그 그리스어로 이코노미란 말 자체 어원 자체가 네. 가정 오이코스란 말에서 나왔던 거고 정치적인 것은 공공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스 영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명확히 구별되었던 거고 시민은 사실은 이런 그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이제 공적인 장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공적인 일들이 형성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 정치가 발생하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이제 고대로부터 그런 개념도 쭉 가져왔고 또 하나에서는 아렌트가 되게 주목했던 사상가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토쿠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쿠빌이 19세기 사람이었지만은 사실은 토쿠빌한테서도 그런 이제 아렌트가 충분히 많이 시사받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 19세기의 자본주의가 막 발흥하면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다.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은 공적인 부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치에 무관심해지면은 공적인 영역에서 전제군주가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은 그런 그런 전제정에 의해서 공적인 영역에 등장한 그런 인물에 의해서 사적인 물질적인 자유마저도 침해당할 수 있을 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공과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함몰될 경우는 나아가서 결국은 자기 영역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우려를 표명했던 거죠. 네. 그래서 아렌트가 그 토쿠비를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주목을 했던 거죠. 자, 인간의 세 가지 조건, 노동, 작업,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이 행위, 이제 우리는 지금 정치 행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행위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열린 영역이고 기본적으로 열린 영역은 다양성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유로운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공론의 장을 통해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서로 소통될 수 있는 네네. 예,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겠죠.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조건의 책에서는 뭐 공공 영역, 그러니까 뭐 퍼블릭 렐럼, 뭐 혹은 퍼블릭 스피어 이래가지고 이거를 공공 영역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공론장이라고 번역을 더 요즘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공론의 영역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겠죠. 공론에서 되게 말이 중요하죠, 사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의 영역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설득해내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중요한 것은
항상 자기 역시도 그러니까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놔야겠죠. 그렇죠. 저는 특히나 공론이 많은 공간에 있는데 아렌트는 인간이 행위에 의해서 모두가 동등하면서 동시에 각기 다른 존재가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의 공론장에서 이 각기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이 공론 시스템 이런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일 자문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공공의 영역, 공론장을 떠올릴 때는 아고라가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 개개인이 모여서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뭐 해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이 펼쳐지는 곳 그런 것이 바로 공론장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아고라 말씀하셨고 아고라는 사실 폴리스의 핵심적인 정치 공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폴리스를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하냐면은 보통 뭐 도시국가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성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사는 어떤 뭐 건물들이 있고 뭐 광장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도시국가가 아니라 그 폴리스를 이루는 시민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곧 그 폴리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 폴리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뭐 국회의사당이란 공간에 들어가 있을 때만이 폴리스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어디죠? 고수부지인가요? 아니면 거기 가서 하면 고수부지하고 폴리스가 되는 거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핵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간성보다도 사실은 그 어떤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속에서 그 다양성과 어떤 말씀하셨던 그 열린 토론이 가능한 것. 그게 곧 그 폴리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그 다양성이 발현되는 곳이 공론장이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와 이 공론장 혹은 참여민주주의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개념으로 지금 등장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 공론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지점을 좀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가죠. 아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에 뭐 급진적 민주주의를 강조하거나 어떤 참여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쪽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 의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최근에 뭐 근대 민주주의 핵심은 뭐 대의제 민주주의 그래가지고 투표로 뽑힌 선거로 뽑힌 의원들이다 이제 어떤 대리를 해서 나가서 하는 건데. 근데 그 경우에는 어떤 제대로 대표를 하느냐 대리를 하느냐의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구성원인 시민들의 어떤 정치의 공간이 선거 때만 선거도 사실은 어떤 관계에 의해서는 일방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공간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렌트적인 의미에서 공론장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신의 문제인 정치 문제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어떤 그런 정책 결정에 시민들의 의사가 표현될 수 있는 루트까지 확보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까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론장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최근에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공론화위원회 왔을 때 원전 문제는 그나마 조금 뭔가 답을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입시 문제는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 이건 철저하게 자기 이해관계가 투영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지 않는 공론의 영역이 가능할까? 현대 사회에서.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약간 이상적인 것이죠, 사실은요. 네. 한편에서.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공공의 문제에서 토론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뭐 우리 신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이 이해관계가 좀 떨어지는 게 회사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결론 뭔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기의 이해관계가 들어간 문제가 나오면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배제할 수 있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생각 어떠세요? 공론장이 공공의 영역에서만 사회적 영역이 전혀 배제된 채 이게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네, 그 충분히 공감되거든요. 교수님 말씀에. 지금 아렌트에 대한 비판이 또 지금 너무 빨리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빨리 나와서 제가 좀 이거 좀 아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이 책을 고른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그렇죠. 결론은 예, 좀 뭐 예, 비판할 수도 예, 있을 수 예.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 아렌트에 대한 어떤 이론, 뭐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이론을 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대표적인 비판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굉장히 귀족주의적이고 왜냐하면 그리스 아테네에 대해서 어떤 그 사고의 어떤 기반을 갖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 그런 사람들이 시민이었고 사실은 아렌트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게 폴리스다라고 하는 문제 핵심은 조직이 먼저가 아니라 거기 모이신 분들이 곧 조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도시켜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그 아렌트의 문제의식은 귀족주의적이다 혹은 굉장히 이상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등대가 배가 등대로 향해 가라고 등대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부딪혀서 배가 그렇죠. 그거되잖아요. 그러나 등대의 의미는 명확하잖아요. 그 장애물을 가르쳐주고 올바로 잘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그 지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아렌트의 문제의식은 바로 그 지표 역할을 해주는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또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먹고사니즘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의 문제를 과연 논할 수 있어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해주신 건데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슈를 다시 소환을 해보더라도 그 먹고사니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이 모여서 여기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또 이게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과정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아렌트는 그러니까 뭔가 공적 윤리가 필요하다. 공동체 가치가.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해야 되는,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다 다르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적 윤리, 공동체 가치에 대한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거기에 네. 비춰가지고 예.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개인의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들어가겠지만은 그걸 끝까지 자기가 우기게 된다면은 그건 결론이 안 그렇죠. 나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뭔가 어떤 가치의 윤리에 의해서 그들 판단해 낸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뭔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수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바로 그 지점을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공론장이 어떤 형태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뭐 공간으로서의 공론장의 의미를 이제 먼저 본다면 우리에게 광화문 광장이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는 더 활발하게 SNS상에 수많은 게시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뭐 갈등도 많고 문제점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론장을 조금 더 건강하고 또 발전적인 그 공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렌트는 다양성 속에서 열린 의사소통을 지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SNS라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라고 하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일단 상대방 그러니까 다양성을 전제하고 있는가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열린 토론인가 이미 답을 가지고 상대방을 만나서 나의 답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는 혹은 어쩌면 사실 설복의 의미가 있는데 설복은 말과 말의 향연 속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약간 조금 일어나고 있는 진영 갈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좀 우려스러운 점은 나는 하나의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고 저쪽에서 어떤 합리적인 그 문제 제기나 이런 걸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 뭐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 논리적이지 않는 얘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인 말, 그러니까 합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합리가 기반이 되어야 네네. 된다, 이 공론장에. 아렌트가 뭐 쉽게 말해서 진리가 독점되어서는 안 되듯이 예. 그러니까 정책 공간 역시도 독점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거기에서는 뭔가 계속 끊임없이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걸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게 일종의 정치적 과정이겠죠. 예. 그게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금 사례가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든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이런 게시판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국민적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바로미터가 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동시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토론 문화라든지 공공 영역에서의 의사소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그걸 보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노동, 작업, 행위를 얘기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최고의 가치로 행위, 이 정치 행위를 이야기했는데 이 정치 행위는 공론의 장, 공론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 내에서 공론장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1958년에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렇게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책이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읽고 계세요? 이 책을 통해서.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원들은 어떤 정치,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 행위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사소통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그 열린 자세를 가진 그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어떤 그 정치 행위, 아렌트적 의미에서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시민의 구성과 시민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에게 다시금 그 일깨우고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대 사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사람들은 지금 당장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런 인트리스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공적인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잘못하면은 거기에 사적인 영역이 매몰되다면 또 다른 우리가 전체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경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 번도 끝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비로소 마지막 장을 보게 됐어요. 마지막 문장이 기억에 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마지막 저서인 정신의 삶이라는 책의 또 첫 문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로마의 정치인의 말을 인용했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가장 활동적이고 혼자 있을 때 가장 덜 외롭다. 그러니까 인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사유해야 되고 그 사유의 과정에 계속해서 함께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세 분이 생각하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인간의 조건은 뭐다? 네. 노동, 작업, 행위 다 잘해야겠죠. 잘 먹고 살아야 그 힘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정치 행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보면 나다움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의사소통할 때 있어서는 내가 없으면은 휩쓸려 가거나 또 우상을 섬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나다움을 가지고 그리고 나다움을 제대로 파악했었을 때 상대방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열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말하면 다양성과 열린 공개성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민주사회의 시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렌트는 뭐 공상주의자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뭔가 이상을 쫓으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디에 이 중간 지점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쳐 그러니까 현실에 매몰돼서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상만 쫓을 수는 없는데 자기는 이상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만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당시의 존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인간의 조건이 긍정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생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더 나은 세계를 구축하고 그 세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사는 존재라고 아렌트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유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 사유의 결론을 실천해 갈 수 있다는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긍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봤는데요.
절실하게 의문을 갖고 또 치열하게 사유하고 서로 다르지만 말과 행위로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해 가는 것이 시민이 주인이 된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민주주의를 만드는 생각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